안녕하세요. 칠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돈으로 시간과 경험과 기회를 사라. 가진 돈은 몽땅 써라. 지은이는 호리의 다카오미, 옮긴이는 윤지나, 발행은 세멘파카스입니다. 이 책은 무료 도서 협찬을 받았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간단한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10분께 무료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칠기 좋은 날에서는 출판사의 협찬을 받아 지금까지 400권이 넘는 책을 구독자님께 무료 증정해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께 혜택이 가도록 가급적 한 번도 받지 못하신 분들 위주로 추첨을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커뮤니티 공지와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AI 혁명, 비트코인 폭락 등으로 도무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의 시대에 저축하지 말고 가진 돈을 몽땅 쓰라는 말이 도발적인데요. 가진 돈은 몽땅 쓰라는 돈을 흥청망청 낭비하라는 뜻이 아니고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데 모든 자원을 집중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대격변의 시기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싶다면 정말 하고 싶은 일에 시간과 열정, 돈을 모두 쏟아붓는 게 유일한 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두 푼 저축한다고 일확천금을 노리고 주식이며 코인에 투자하는 일도 부질없다고 말합니다. 통장의 잔고가 진짜 위기의 순간에 나를 지키기에는 너무 미약한 금액일 뿐더러 돈의 가치마저 언제 폭락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격변의 시대에 위험의 사각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태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이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하고 남들보다 빠르게 기회를 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먹고 놀고 마시는데 목숨 걸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당장 지금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것들, 즉 시간과 경험과 기회를 사는데 당신의 열정과 돈을 모두 걸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칠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돈은 쓸수록 기회가 늘어난다. 나는 어릴 때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다.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며 겨울에 먹을 음식을 부지런히 준비한 개미는 추운 겨울에도 살아남고 일하지 않고 놀기만 한 배짱이는 굶어 죽는다는 교훈을 담은 우화이다. 추운 겨울 먹이를 구하러 온 배짱이를 보고 개미는 내 알 바 아니다 라며 문전박대한다.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마치 이것이 절대 선인 양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나는 어렸을 때 이 우화를 듣고 의문이 생겼다. 개미가 배짱이를 내친 것은 과연 옳은 행동이었을까?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을 마음껏 즐기는 인생은 죽어 마땅할 잘못된 인생이었을까? 개미도 마음속으로 배짱이의 음악을 즐기지 않았을까? 개미와 배짱이는 우리가 오랫동안 세뇌당해온 저축 신앙이 잘 축약된 상징적인 이야기다. 땀 흘려 일하는 인생이 최선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굶어도 할 말이 없다는 말인데 이 말을 과연 고지곳대로 들어도 될까?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이라면 몰라도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현대사회에서는 배짱이처럼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만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제 먹느냐 마느냐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지금은 놀람과 감동, 즐거움, 쾌락 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런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삶의 태도 역시 달라졌다. 이제는 개미처럼 근면 성실함을 내세우기보다 배짱이처럼 잘 놀고 즐기는 사람이 인정받고 성공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근면 성실함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주위에 즐거움을 주고 놀이를 제공하는 능력은 이미 근면 성실한 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의 가치를 갖게 되었다. 개미와 배짱이 모두 굶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더 진보하고 성숙한 사회이고 우리는 이미 그런 사회를 살고 있다. 옛 시대의 우화를 불변의 진리인 양 받아들이면 저축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개미와 배짱이는 우화집의 단편 우화로 15세기경에 출판됐고 일본에는 16세기경에 소개됐다고 한다. 그만큼 오래된 우화이다. 세계 어디에서나 농업이 경제의 중심이던 시절에 쓰인 우화이다. 이 무렵의 사회에서는 개미와 배짱이가 전하는 메시지만 따라도 충분했을 것이다. 농경사회에서 민중은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땀 흘려 열심히 일해야만 했다.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겨울을 대비해 식량을 잘 쌓아두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을 것이다. 이 시절에는 저축이 신앙이고 또 진리라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은 이야기였을지도 모른다. 반면 역사학자인 유발 하리라는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에서 농업혁명은 사상 최대 사기였다라고 표현한다.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인류는 농업혁명으로 식량의 총량을 늘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늘어난 총량의 이면을 살펴보면 인류의 노동량도 함께 늘었다. 충분한 휴식이나 삶의 여유는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오히려 인구가 폭발하는 와중에 식량을 독식하는 부유층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빈부격차가 발생하게 됐다. 즉, 인류가 농작물을 재배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류가 농작물에 예속됐다고 역설하는 것이다.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부분이 있다. 사상 최대의 사기라는 표현이 자극적이기는 하지만 농업으로 얻게 된 안정감이 환상이라는 지적은 정확하다. 농경이 발달하면서 자원의 비축이 장려되고 소비하며 즐기는 삶을 터부시하게 되었다. 오로지 미래의 안정만을 추구하는 저축신앙이라는 환상이 생겨난 것이다. 쌓아두면 아무 걱정 없다는 생각은 오히려 쌓아둬야 한다는 강박이 되어 인류를 저축의 노예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가려져 있다. 개미와 배짱이는 아득히 먼 옛날의 이야기다. 겨울이 되면 먹을 것이 부족해지는 곳은 이제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세상에서 안정감을 쫓아 비축해 몰두하는 인생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아니, 이런 태도는 오히려 인생을 위축시킨다. 과거에는 인생을 온통 식량을 쌓는 데 바친 개미들이 조금 더 안정된 생활을 했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음악도 춤도 잊은 채 친구들을 외면한 인생이 결코 행복했을 리 없다.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돈은 신용을 수취한 것이라고 말해왔는데 이 말처럼 돈이라는 신용은 쓸 때 비로소 실현된다. 저축만으로는 신용이 현실 세계에 구현되지 않는다. 돈을 써야 여러분의 가치가 커지고 새로운 생산의 순환이 생겨난다는 뜻이다. 돈은 신용을 수치화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돈은 쓰면 쓸수록 신용을 더 강력하게 구현하는 공평하고 편리한 도구이다. 돈을 모으기만 해서는 안 된다. 돈은 애당초에 쓰기 위해 탄생한 도구이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기 위해 돈을 모으는가? 만일에 대비하기 위해, 다가올 겨울을 위해 곰곰이 생각해 보면 둘 다 아니지 않은가?
부득이한 만일의 경우가 닥쳤을 때 정말로 도움되는 것은 통장에 쌓인 잔고가 아니라 돈을 쓰면서 쌓은 지혜와 풍부한 경험이다. 내가 이 책을 쓴 목적은 사람들의 마음에 먼 옛날부터 쌓아온 저축 신앙의 완상을 조금이라도 깨기 위해서이다. 가진 돈은 몽땅 써라. 이것이 개인의 신용을 현실에 구현하고 돈의 본질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단 오해는 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쓰고 무일푼이 되라는 개똥 철학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가진 돈을 모두 쓸 작정으로 해야 할 일을 하라는 뜻이다. 그럼 돈에 얽매이는 사고방식에서 분명 벗어날 수 있다. 이제부터 자세한 실천 방법을 소개하겠다. 마인드셋, 안전제일이 가장 위험한 시대. 은행에 차곡차곡 돈을 모은다고 안정된 미래가 보장될까? 그런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일은 풍요로운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잘못된 상식을 버리고 사회 통념에 의심을 품는 사람만이 돈의 강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생명보험 대신 금융공부. 결혼하면 신혼 초의 아내가 남편의 생명보험을 들고 난다. 한 가정의 가장이 만에 하나 불의의 사고를 겪더라도 남은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비하려는 것이다. 보험은 그 종류에 따라 매달 몇만 엔 정도의 돈을 계속 내야 한다. 만일에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면 낸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한다. 실제로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해 매달 몇만 엔이나 되는 돈을 몇 년 또는 몇십 년 동안 붓는 것이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나밖에 없는 생명에 보험을 드는 것 자체가 깨름직하지 않은가. 게다가 사람 목숨에 고자 그 정도의 가격표가 붙는다는 사실이 서글프지 않은가. 나는 보험이 하나도 없다. 결혼하자마자 전처가 생명보험과 교육보험 외에도 몇 가지 보험을 들자고 졸랐다. 들지 않겠다고 겨우 설득했지만 정말 갑갑했다. 죽고 나면 남은 가족들 걱정이 안 되겠냐는 사람들도 있는데 죽은 뒤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사실 죽는 것은 생각도 하고 싶지 않다. 그것이 내 목숨에 가격표를 붙이는 일이라면 더더욱. 혹시라도 가족이 정말 걱정된다면 그에 대한 대비책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차라리 보험이 아니라 남겨진 가족이 고생하지 않을 정도의 재산을 남겨줄 생각이다. 모자라지 않을 만큼 남겨줄 자신도 있다. 생명보험은 어떤 종류든 추천하고 싶지 않다. 보험의 기원은 도박에서 찾을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보험 회사는 영국의 런던 노이즈다. 런던 노이즈는 장거리 항해를 떠나는 선원들이 찾던 런던의 카페였는데 17세기 말 카페를 드나들던 손님들 사이에서 선박이 무사히 항구로 돌아올지를 두고 내기가 유행했다. 당시에는 선박의 수준이 조악하고 항해 기술도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운항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배가 많았다. 그래서 이런 내기가 성립할 수 있었다. 이때 카페에서 유행한 내기가 차츰 사업으로 발전해 오늘날의 런던 노이즈에 이르렀다. 그러니 생명보험의 본질은 도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생명보험은 적지 않은 판돈을 내고 자신의 생명을 거는 도박이다. 생명보험은 꼭 들어야 한다는 말은 소중한 생명을 도박판 위에 올려둬야 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게다가 생명보험은 보험료에 비해 보험금이 터무니없이 낮다.
도박이라 치면 판돈에 비해 보상의 기대값이 보잘것없다는 뜻이다. 보험회사가 돈을 너무 많이 떼어가기 때문인데 잘 살펴보면 보험회사 운영의 경비 대부분이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보험가입자가 불필요한 비용을 지나치게 많이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교묘하게 가려져 있다. 내가 볼 때 보험은 가족을 위하는 마음과 불안에 대한 걱정을 악용한 도박에 불과하다. 보험의 부정적인 부분만 늘어놓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 생명보험으로 마음의 불안을 덜 수 있다면 원하는 만큼 보험료를 내도 좋다. 다만 진짜 문제는 생명보험, 아니 나아가 금융 시스템의 원리를 이해하고 저마다의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세상 사람들은 보험 상품뿐 아니라 돈의 메커니즘에 대한 무지로 불필요한 지출을 강요당하고 있다. 모두가 돈의 본질을 공부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더욱 좋겠다. 불안을 근본적으로 꺼트리기 위해서는 생명보험보다 금융 공부가 더 시급하다. 행동혁명. 원 없이 놀아본 사람만이 한계를 뛰어넘는다. 즐기는 시대가 온다. 세상은 놀라운 속도로 바뀌고 있다. 일은 잊어라. 제대로 미쳐보라. 뒤쫓는 자는 급변하는 시대에서 결국 도태된다. 즐기는 자는 바뀌는 풍경을 유유히 감상하고 온전히 누린다. 죽을 때까지 자기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 지하철 광고로 자주 보이는 영어 학원에 다녀서 영어를 잘하게 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의 회화 레벨을 희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영어 학원에서 만족할 만큼 회화 실력을 키우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영어 회화를 배울 때 학원 다닐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영어권 국가를 많이 가는 것이 낫다고들 하는데 직접 경험해본 입장에서 듣기에 정말 맞는 말이다. 학문으로서 어학을 공부하고 싶다면 전문기관에 다니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일반적인 영어 회화 정도를 희망한다면 해외여행을 가는 횟수를 늘리는 정도로도 충분하다. 살아있는 영어를 짧은 기간 내에 익히고 싶을 때는 영어밖에 못하는 외국인을 사귀면 된다. 나는 영어를 전문적으로 배운 적은 없지만 평소에 영어 때문에 불편한 일도 없다. 해외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즈니스 영어를 할 기회가 많아 자연스럽게 영어 훈련이 됐다. 최근에는 앞서 이야기한 와규 마피아의 팝업 스토어를 해외에서 열고 있다. 현지의 셰프와 영어로 의견을 나누다 보니 영어 실력이 더 좋아졌다. 그저 막연하게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는 실력이 쉽게 늘지 않는다. 영어로 말해야만 하는 환경에 자신을 내던지고 반드시 영어를 써야만 한다는 의지가 있을 때 그 실력이 는다. 영어를 배우려는 마음은 훌륭하다. 나중에 외국에 나갈 때를 대비해 영어 학원부터 다녀야겠다면 그것도 좋다. 어떤 이유에서든 배우려는 의지와 이를 위한 행동 자체가 의미 있다. 그중에는 젊은 여성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영어 학원에 다니는 남성도 있다고 한다. 이것도 좋다. 성공하든 그렇지 않든 배움으로 이어지는 인연을 믿고 행동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분명 무엇인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가장 안 좋은 것은 배우려고도 행동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다. 배움과 놀이는 해본 만큼 경험이 쌓인다는 점에서 같다. 사회인이 자격 취득을 위해 학교에 다니거나 틈만 나면 미팅을 나가는 것이나 이 경험들을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그 효과가 크게 다르지 않다.
심지어 살다 보면 배움도 좋지만 놀이의 투자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도 온다. 고생에 취득한 자격증보다 미팅에서 만난 여성이 이야기한 요즘 유행이 사업 아이템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인생은 배움에 대한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 놀고 싶은 욕망을 유지해야만 한다. 무엇보다 남자는 결혼 후에도 자기 관리를 해야 한다. 이제 결혼식을 치르고 일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한 여자가 생긴 안정감은 알겠다. 하지만 연애 시장에서 내려와 이 안정감에 빠지고 나면 남자는 대부분 아저씨가 돼버린다. 불룩한 배에 스타일 관리는커녕 흔해 빠진 싸구려 양복을 두르고 아내가 사준 양말을 신는다. 결혼 전에는 종종 피부과에도 다니던 스타일 좋은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최소한의 관리도 하지 않는 배불뚝이 아저씨가 되는 것이다. 물론 불편한 것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배가 나온 건 머리가 지저분한 건 자기만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자기 관리에 완전히 손을 놓으면 안 된다. 적어도 바지 정도는 직접 사입을 하고 말하고 싶다. 자기 관리를 놓은 아저씨가 된다는 것은 사고정지 상태에 빠졌다는 위험 신호와도 같다. 결혼 후 연애 시장에서 내려와 자기 관리를 포기한 아저씨 중에 일을 잘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애처가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우수한 사람들은 대체로 아내에게 사랑받는 동시에 자기 관리에도 철저해 주변 사람에게도 인기가 많다는 이야기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 기대에 부응하려는 사람의 성과가 좋은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시간혁명. 돈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몽땅 사라. 돈이 최고라 하지만 돈보다 귀한 것이 시간이다. 시간이야말로 가치를, 성공을, 행복을 낳는 거위이다. 현명한 이는 이 진실을 알고 있다. 돈을 벌기보다는 시간을 사기 위해 움직여라. 승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이 규칙을 이해해야 한다. 출퇴근 2시간은 월급 20% 삭감. 출근을 위해 매일 아침 10,000원 전철을 타는 사람들의 속내를 모르겠다. 회사에 다니려면 어쩔 수 없다고들 하는데 그렇다면 왜 굳이 회사에서 먼 곳에 사는가? 직주 근접이라는 말이 있듯이 직장 가까이 사는 것이 최고이다. 회사가 긴자나 로폰기 등 월세가 비싼 곳에 있어서 회사 근처의 집을 구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 좀 좁기는 해도 4에서 5만 엔 정도에 빌릴 수 있는 월세방은 찾아보면 반드시 나온다. 결국 어느 정도 출퇴근 스트레스를 감내하는 대신 자신의 월급에 맞는 그럭저럭 쾌적하고 넓은 집에 살고 싶은 것뿐이다. 그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나는 출퇴근에 왕복 2시간이 걸린다면 월급의 20%가 깎이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한다. 물론 정확한 통계적 수치는 아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도출한 수치이니만큼 체감상으로는 정답에 가까울 것이다. 바꿔 말하면 2시간 동안 10,000원 전철에 몸을 싣고 출퇴근하는 연봉 400만 원의 회사원은 직주 근접만 하더라도 5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출퇴근 스트레스가 실제 수입을 낮추고 있는 셈이다. 꼭 넓고 쾌적한 집에서 살고 싶다면 직주 근접을 하면서 더 많이 벌어 도심의 고급 아파트를 빌릴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될 일이다. 10,000원 전철을 타고 출퇴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아니다.
매달 약간의 비용만 더 지출하면 곧바로 해소할 수 있다. 그 지출이 아깝다거나 이사가 귀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만원전철을 탈 때의 스트레스는 전쟁터 최전선에 있는 병사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비슷한 수준에 이른다고 한다. 그런 강도 높은 스트레스를 감내할 만큼 쾌적하고 멋진 집에 살고 있다면 또 모르겠다. 그렇지 않은 바에야 한 달에 고작 몇만 엔으로 수명까지 줄어들 수 있는 강도 높은 스트레스를 깨끗이 날릴 수 있다면 어떻게 봐도 남는 장사가 아니겠는가. 돈으로 모든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릴 수는 없지만 돈으로 해소할 수 있는 스트레스라면 가능한 한 해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스트레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평생 자유롭게 살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게다가 한 스트레스가 다른 스트레스를 낳기도 한다. 나는 일본 국내에서 이동할 때 전철을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막 창업했을 때는 경비를 절약하고자 주로 전철로 이동했는데 그때 한 어르신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이동할 때는 택시를 타게, 택시비를 아껴야 하는 일은 하지 말게나. 만일 자네 일이 시급으로 한산해 택시를 탈 수 없는 정도의 일이라면 그 일은 가치가 없는 일일세. 맞는 말씀이다. 나는 당시 몇 푼 하지 않는 교통비를 아끼려고 시간이라는 가장 중요한 자원을 낭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르신의 말씀에는 이동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에 일을 더해 더 많이 벌라는 뜻도 숨어 있다. 전철 대신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먼저 도착해 남는 시간에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낫다. 전철에서 받는 스트레스 중 가장 큰 스트레스는 일할 의욕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전철 안에서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쓰려고 마음먹으면 못할 것도 없지만 지친 얼굴에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환경에서 일할 마음을 유지하기란 상당히 어렵다. 만원 전철에서는 스마트폰을 보는 정도도 쉽지 않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이동과 주거에는 돈을 아끼지 말자. 습관혁명. 절약과 인내에도 비용이 든다. 신은 디테일에 있다. 독일의 건축가 루트비 미스 반데어로의 말이다. 이 말은 인간 개개인에게도 통용된다. 일상의 사소한 동작, 몸짓, 습관, 사고, 자그마한 가난의 흔적도 완전히 털어내라. 움츠러들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호쾌하게 살아라. 소중한 물건이라는 것도 결국 환상일 뿐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에 들어가서까지 나의 취미는 우표 수집이었다. 아이의 용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야 빤했지만 갖고 싶은 것을 하나하나 사모으는 기쁨이 있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됐다. 아무리 귀중한 희귀우표도 돈만 있으면 결국 다 살 수 있는 거 아냐 라는 생각이었다. 예를 들어 1800년대 후반 메이지 초기에 발행된 일본 최초의 우표, 류문 우표는 거꾸로 잘못 인쇄된 물량이 있다. 원래대로라면 불량 우표에 불과했겠지만 일본 최초의 우표였기 때문에 단순히 불량이 아니라 우표의 희소성을 더하는 스토리가 되었다. 이 물량은 개인 간에 3천만 엔이 넘는 금액에 거래된다. 경매에 내놓으면 1억 엔도 넘을 것이라고 한다. 누군가는 고작 우표 한 장 값으로 터무니없는 가격이라 말하겠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게 귀한 것도
1억 엔이면 손에 쥘 수 있다는 것이다. 얼마나 갖고 싶은지와 상관없이 돈만 많으면 가질 수 있다. 이런 물건에 과연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자 우표 수집 욕구가 싹 사라졌다. 소유는 물건을 살 기회와 이를 뒷받침할 경제력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과시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소유 자체에는 어떤 의미도 없다. 나는 그동안 모았던 우표를 싹 다 팔아버렸다. 그 이후로는 가능한 물건을 소유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다. 많은 사람이 일에 필요한 도구나 옷, 선물, 여행의 추억이 담긴 기념품 등 많은 물건을 끌어안고 산다. 그러나 소중한 것이라는 생각은 그저 환상일 뿐, 실은 불필요한 물건이 대부분이다. 불필요한 물건이라는 표현이 조금 지나칠지 몰라도 없어지거나 잃어버려도 생활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물건이라는 뜻이다. 오히려 물건은 물건을 소유한 사람의 결단이나 행동을 구속하는 경우가 많다. 소중한 것이라 믿는 물건이 있으면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을 소중히 하는 데 장애물이 될 때도 있다. 나는 소유욕에서 완전히 해방됐다. 성인이 되고 나서도 아끼던 몇몇 물건이 있었는데 이마저도 라이브도 사건으로 재판받고 수감되기 직전에 대부분 처분했다. 이때 임대 아파트도 철회했다. 정해진 주거지도 집착도 없는 살아가는 진정한 단샤리 생활을 시작했다. 물건을 버리자 생활의 생동감이 더해졌다. 접하는 정보나 만나는 세계의 수준이 달라졌다. 주변의 물건을 없애니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신 안에서 더 명확해지는 느낌이 들게 됐다. 많은 사람이 자기 물건을 버릴 수가 없다, 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정말로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 소중한 것이라기보다 물건에 얽힌 인간관계나 그 물건이 주는 안정감 때문에 차마 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건에 대한 애착은 방향이 엇나간 안정감일 뿐이다. 물건을 끌어안고 느끼는 만족감보다 이를 대담하게 버리고 새로 출발하는 상쾌함을 선택하기 바란다. 물건은 불안을 증폭시키는 기폭제이기도 하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없어지면 큰일인데 라는 쓸데없는 불안이 생긴다. 생각해보라.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갓난아이에게 불안이 있겠는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때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소유욕이라는 것이 없었던 갓난아이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갓난아이의 천진난만함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 진정 행복하게 웃는 갓난아이 상태가 되며 분명 여러분을 도와줄 누군가가 나타날 것이다. 걸리적거리거나 방해되는 물건은 몽땅 버리자. 버리기 싫다면 통 크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된다. 새 주인을 만나 물건도 새로운 쓰임이 생기니 일석이조가 아니겠는가. 물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홀가분하게 살아보는 것이다. 돈은 쓸수록 기회가 늘어난다. 1. 마인드셋. 안전제일이 가장 위험한 시대. 15년을 달려 마침내 우주에 도달하다. 살아 숨쉬는 돈의 행복. 제일 먼저 손을 번쩍 드는 사람이 되라. 중요한 건 조직이 아니라 나 자신. 나는 집 살 돈으로 자유를 샀다. 빌려준 돈은 이미 버린 돈이다. 생명보험 대신 금융공부. 이 행동혁명. 원 없이 놀아본 사람만이 한계를 뛰어넘는다.
일단 무엇이든 시작해야 의욕도 생긴다. 용돈에 맞춰 살지 말고 계획에 맞춰 산다. 죽을 때까지 자기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 모텔 말고 이왕이면 고급 호텔로. 재미있는 술자리는 무조건 간다. 결실이 없는 이유는 몰두하지 않았기 때문. 주식도 부동산도 결국은 도박. 잘 노는 것이 역량이 되는 시대. 가족의 헌신 안 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3. 시간혁명. 돈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몽땅 살아. 아이디어만 있다면 돈은 얼마든지 빌려도 된다. 나는 지갑도 없고 현금도 없다. 청소와 빨래는 전문가에게.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의 삶을 결정한다. 사람을 잘 다루는 사람 주위에 인재가 몰려든다. 출퇴근 2시간은 월급 20% 삭감. 택시비도 안 되는 일은 하지 마라. 유능한 사람일수록 돈보다 시간이 귀중하다. 4. 습관혁명. 전략과 인내에도 비용이 든다. 점심 메뉴는 고민 말고 장어덮밥. 스마트폰은 언제나 최신형, 최고 스펙으로. 꺾이지 않는 마음에 지지되는 체력이다. 시대를 읽는 사고근육 단련법. 세상에 아무거나 괜찮은 것은 없다. 용기도 돈처럼 타이밍에 맞게 아낌없이 써라. 소중한 물건이라는 것도 결국 환상일 뿐이다. 5. 커리어 혁명. 당신의 돈을 브랜드로 바꾸는 법. 공적은 남에게 넘겨라. 내가 누구에게나 밥을 잘 사는 이유. 사냥꾼은 갖고 싶은 것 앞에서 망설이지 않는다. 이를 100으로 만드는 투자형 사고. 남에게 잘 기대는 능력도 필수다. 이제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속도 싸움이다. 부자가 되면 뭐 하시게요? 균형을 깨고 있는 힘껏 방망이를 휘둘러라.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즐거움이 줄어드는 선택은 하지 않는다. 정말로 하고 싶은 일에 파묻혀 살아보기를.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가진 돈은 몽땅 써라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